서울 동대문구 답심리에서 35년째 국밥집을 운영하는 박정임 씨는 올해 69입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고 5시가 되기 전에 가게 문을 여는 게 그의 일상이었죠. 손님들은 정임 씨를 국밥집 사장님보다는 답심리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동네에서 인정받는 분이었어요. 정임 씨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35살에 남편을 여의고 당시 6살이던 외동아들 병준이를 홀로 키워냈죠. 새벽마다 국물을 끓이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며 아들 학비를 벌었습니다. 병준이는 어머니의 그런 노고를 알았는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방국립대 전자공학과에 입학했어요. 졸업 후에는 중견 전자부품 회사에 취직해서 지금은 베트남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준이가 35살 되던 해 결혼을 했습니다. 신부는 강미주라는 이름의 40살 여성이었어요. 미주 씨는 간호사 출신이었는데 결혼 전까지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15년 넘게 일했다고 했습니다. 차분하고 말씨도 고왔죠. 첫인상부터 정임 씨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병준이 잘 챙기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결혼식 날 미주 씨가 정임 씨 손을 꼭 잡으며 한 말이었습니다. 정임 씨는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결혼 후 1년쯤 지나서 손자 준호가 태어났습니다. 병준이는 베트남 법인으로 발령받았고 미주 씨는 출산 후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어요. 자연스럽게 미주 씨와 준호는 정임 씨 집에서 함께 살게 됐습니다. 정임 씨가 사는 곳은 답심리역 근처 구축 아파트 32평이었는데 그나마 공간이 넉넉한 편이었죠. 처음 1년은 정말 좋았습니다. 미주 씨는 집안일도 잘했고 무엇보다 정임 씨를 진짜 어머니처럼 대했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정임 씨를 위해 전날 밤 물을 끓여놓기도 하고 가게 일이 바쁠 때는 준호를 데리고 와서 홀서빙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미주야, 너무 무리하지 마. 애 키우는 것도 힘든데. 에이, 어머니. 전 괜찮아요. 어머니가 더 힘드시잖아요. 그런 며느리가 기특하고 고마웠습니다. 정임 씨는 늘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했죠. 우리 며느리는 진짜 착해. 친딸보다 낫다니까. 그런데 변화는 조금씩 찾아왔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준호가 도를 지나고 미주 씨가 조금 여유가 생긴 시점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주 씨가 거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정임 씨는 방에서 쉬고 있었는데 문틈으로 미주 씨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응, 오빠. 그게 정말 괜찮은 거야?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데? 평소와 다른 톤이었어요. 뭔가 설레고 흥분된 목소리였습니다. 정임 씨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했지만 자꾸 신경이 쓰였죠. 보증금이 얼마 정도 필요해? 아, 그 정도면. 어머니한테 한번 여쭤볼게. 정임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투자? 보증금?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미주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부동산 말고도 투자할 게 많다던데요. 제 친구들도 리조트 회원권 같은 거 투자한대요. 정임 씨는 국밥 국물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거 다 조심해야 해.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 그건 아니에요. 제대로 된 회사고 제 사촌 오빠가 소개해 준 건데. 오빠가 벌써 3년째 투자하고 있다니까요. 사촌 오빠라는 말에 정임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촌 오빠? 내가 사촌이 있었어? 네, 외가 쪽 오빠인데 연락 자주 못했는데 최근에 다시 연락됐어요. 그쪽이 투자 쪽 일을 하시거든요. 정임 씨는 뭔가 깨름칙했지만 딱히 말할 근거는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자기 친척 만나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조심해. 돈 일은 쉬운 게 하나도 없어. 네, 어머니.
알겠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미주 씨의 전화 통화는 점점 잦아졌습니다. 주로 저녁 시간이나 정임 씨가 가게에 있을 때였어요. 가끔 집에 일찍 들어오면 미주 씨가 베란다에서 통화하다가 황급히 끊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어? 아, 그냥 친구요.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정임 씨는 불안감이 커졌지만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2월 중순쯤이었습니다. 정임 씨가 가게 일을 마치고 저녁 8시쯤 집에 돌아왔는데 거실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사촌 오빠 남기훈이에요. 남기훈이라는 남자가 일어나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미주 사촌 오빠 남기훈이라고 합니다. 항상 미주한테 어머님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말투는 정중했고 외모도 단정했습니다. 정임 씨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죠. 그래. 처음 뵙네. 저녁은 먹었어? 네, 감사합니다. 오늘 미주랑 잠깐 얘기하러 들렀다가 인사드리고 가려고요. 거실 테이블에는 두툼한 서류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뭔가 계약서처럼 보였어요. 정임 씨는 그걸 힐끗 보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기훈 오빠가 회원권 투자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다는데 같이 들으실래요? 미주 씨가 웃으며 말했지만 정임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고 관심도 없어. 너희들끼리 얘기해. 남기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왠지 이상했어요.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웃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은행 이자로는 돈을 못 불려요. 저희 회원권은 연수익률이 12% 정도 되는데 은행 금리보다 훨씬 좋죠. 그래? 그런데 그렇게 좋으면 왜 남한테 권하는 거야? 자기가 다 하면 되지. 정임 씨의 말에 남기훈은 잠깐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웃음을 되찾았어요. 어머님도 참. 좋은 건 가족끼리 나눠야죠. 미주가 저한테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정임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도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신경 쓰였어요. 오빠, 제가 3천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3천이면 괜찮지. 1년이면 400만 원 정도 수익 나는 거니까. 3천만 원이라는 말에 정임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게 적은 돈인가요? 정임 씨가 국밥 5천 원씩 받아서 6천 그릇을 팔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날 밤 정임 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섣불리 반대했다가 며느리와 사이가 나빠지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평소처럼 가게에 나간 정임 씨는 단골 손님이자 오랜 친구인 김명숙 씨를 만났습니다. 명숙 씨는 가게 건물 맞은편에서 20년째 슈퍼를 운영하는 분이었어요. 명숙아, 너 혹시 투자 같은 거 해봤어? 국밥을 먹던 명숙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투자? 주식? 아니, 리조트 회원권 같은 거. 아이고, 그런 거 절대 하지 마. 나도 5년 전에 친구 소개로 비슷한 거 했다가 1,000만 원 날렸어. 처음에는 배당금 준다고 하더니 나중에 회사가 증발해버렸다니까. 정임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역시 그런 거였구나. 명숙 씨가 정임 씨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야, 너 설마 한 거야? 아니, 내가 한 건 아니고. 미주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뭐? 미주가? 정임아, 그거 무조건 말려. 요즘 그런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 특히 가족이나 친척 소개로 들어오는 게 제일 위험해. 명숙 씨의 말이 정임 씨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날 저녁 정임 씨는 미주 씨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미주야, 그 투자 얘기 말인데.
어머니가 생각해봤는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미주 씨는 준우를 재우다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왜요, 어머니? 걱정되세요? 그런 거 다 사기야.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명숙이도 그런 거 했다가 1,000만 원 날렸대. 미주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기훈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 친오빠인데 제가 사기를 당하겠어요? 그리고 명숙 이모님 경우는 다른 거잖아요. 그래도 어머니는 제가 어린애로 보이세요? 전 40이 넘은 어른이고 15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돈도 관리해 봤어요. 이 정도 판단은 할 수 있어요.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정임 씨는 당황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날카롭게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미주야, 어머니가 너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제 사촌 오빠까지 사기꾼 취급하시는 건 저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미주 씨는 그 말을 끝으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임 씨는 거실에 혼자 남아서 한숨을 쉬었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미주 씨와 정임 씨 사이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말은 하지만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어요. 미주 씨는 정임 씨가 가게에 나가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더 자주 남기훈과 연락하는 것 같았습니다. 3월 초 정임 씨는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서랍에서 통장을 찾다가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서를 본 거예요. 발급일자는 2주일 전이었습니다. 정임 씨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왜 며느리가 인감증명서를 떼갔을까요? 정임 씨 남편은 이미 35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아직도 공동명의로 된 재산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 중 하나가 이 아파트였습니다. 정임 씨는 미주 씨를 불렀습니다. 미주야, 이거 내가 뗀 거야? 인감증명서를 들고 물었어요. 미주 씨는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병준이가 서류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대신 떼줬어요. 병준이가? 무슨 서류? 베트남에서 뭐 증명할 게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거짓말 같았습니다. 정임 씨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더 따지지 못했어요. 만약 따졌다가 며느리가 정말로 등을 돌리면 어떻게 하나 싶었죠. 그날 밤 정임 씨는 베트남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준아, 너 인감증명서 필요하다고 했어? 네. 인감증명서요? 아니요, 왜요? 아니, 미주가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떼줬다는데. 아, 그거요. 병준이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제가 미주한테 부탁했는데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말씀 안 드리라고 했어요. 무슨 일인데? 그냥 투자 관련 서류예요. 걱정 마세요, 엄마. 정임 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 더 불안해졌습니다. 아들까지 며느리 편을 들고 있었어요. 아니, 아들도 같이 무언가 하고 있는 걸까요? 정임 씨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직접 남기훈이라는 사람을 만나봐야겠다고요. 그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사기꾼인지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임 씨는 미주 씨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미주야, 그 사촌 오빠 회사가 어디래? 강남이요. 선릉역 근처라고 했어요. 왜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어떤 회사인지. 미주 씨는 별로 의심하는 기색 없이 명함을 하나 꺼내 보여줬어요. 프리미엄 리조트 파트너스라는 회사명이 적혀 있었고 남기훈의 직함은 투자 컨설팅 본부 이사였습니다. 주소도 정확히 적혀 있었어요. 여기가 사무실이구나. 네, 꽤 큰 회사더라고요. 직원도 20명 넘게 있대요. 정임 씨는 그 명함을 몰래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가게 일을 일찍 정리하고 강남으로 향했어요. 설릉역에서 내려 명함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건물은 생각보다 낡았어요.
10층짜리 오피스텔이었는데 1층에는 편의점과 부동산 중개소가 있었죠. 정임 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걷다가 705호 앞에서 멈췄어요. 문에는 작은 아크릴 간판이 붙어 있었는데 프리미엄 리조트 파트너스라고 써 있었습니다. 정임 씨는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네, 누구세요?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기훈 이사님 계신가요? 아,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제가 남기훈 이사님 지인인데 지나가다가 들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직원이 나왔어요. 어르신 죄송한데 이사님은 지금 외근 중이세요.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정임 씨는 안을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사무실은 생각보다 좁았어요. 책상이 4~5개 정도 있었고 직원은 이 여자 혼자만 보였습니다. 20명 넘는 직원이라더니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았죠.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다음에 다시 올게요. 정임 씨는 그냥 돌아 나왔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회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고 초라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정임 씨는 명숙 씨 슈퍼에 들렀어요. 명숙아, 너 혹시 사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없어? 무슨 소리야? 무슨 사람? 정임 씨는 남기훈에 대해 말했습니다. 명숙 씨는 턱을 괴고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 경찰이잖아. 한번 물어볼까? 그래도 돼? 뭐 범죄 경력 조회는 본인 동의 없으면 안 되는데 그냥 이름이랑 나이로 대충 찾아볼 수는 있지. 뭐 나오면 알려줄게. 이틀 후 명숙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임아, 큰일 났어. 그 남기훈이라는 사람 전과 있대. 정임 씨는 전화를 받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과? 무슨 전과? 사기 도박이래. 7년 전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받았대. 그리고 5년 전에는 다단계 판매 관련해서 벌금형도 받았고. 정임 씨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역시 그랬구나. 며느리가 사기꾼한테 속고 있었던 겁니다. 명수가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야, 고맙긴. 빨리 미주한테 말해. 돈 넘기기 전에 막아야지. 정임 씨는 그날 저녁 미주 씨를 붙잡고 얘기했습니다. 미주야, 어머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그 남기훈이라는 사람 말이야. 그 사람 전과자래. 미주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사기 도박으로 집행유예 받았고 다단계로 벌금형도 받았대. 명숙이 아들이 경찰인데 알아봤어. 미주 씨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지금 사람 뒷조사한 거예요? 뒷조사가 아니라 내가 걱정돼서. 아니,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왜 남의 사생활을 조사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정임 씨는 당황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미주야, 어머니가 너를 위해서 한 건데. 저를 위해서요? 어머니는 저를 믿어요, 안 믿어요? 제가 사기꾼한테 속을 만큼 바보로 보여요? 그런 게 아니라. 맞아요, 기훈 오빠가 과거에 실수한 적 있어요. 그거 저도 알아요. 근데 그게 7년 전 일이잖아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지금은 정말 제대로 된 사업하고 계시고 저도 직접 확인했어요. 정임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주야, 그래도. 어머니, 죄송한데 이제 좀 간섭하지 마세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가 절 믿을 수 없으시면 저는 더 이상 뭐라 말씀 안 드릴게요. 미주 씨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임 씨는 거실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정임 씨는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준아,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너 혹시 미주가 투자한다는 거 알고 있어? 전화 너머로 아들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알아요. 너도 그 남기훈이라는 사람 알아? 네, 미주 사촌 오빠시잖아요. 병준아, 그 사람 전과자야. 사기로 집행유예 받았고 다단계로도 처벌받았어.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 그건 과거 일이잖아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정임 씨는 허탈했습니다. 아들까지 이러는 거예요. 병준아, 너 정신 차려. 그게 적은 돈이야? 3천만 원이면. 엄마, 3천만 원은 저희 돈이에요. 제가 번 돈이고 미주도 결혼 전에 모아둔 돈이 있어요. 엄마 돈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사기당하면 어떡하려고. 엄마 죄송한데 저희 부부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한데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임 씨는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자기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섭한다고 화를 냈죠. 다음 날부터 미주 씨는 정임 씨를 완전히 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인사도 없었고 밥도 같이 먹지 않았어요. 준호를 데리고 나가서 하루 종일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정임 씨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며느리와 이렇게까지 사이가 나빠질 줄 몰랐어요. 자기가 잘못한 걸까요? 정말 간섭이었을까요? 3월 말 명숙 씨가 정임 씨를 찾아왔습니다. 정임아, 너 이거 들어봐. 명숙 씨는 동네 아줌마 셋을 데리고 왔어요. 정임 씨가 아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언니, 저희도 그 남기훈한테 당했어요. 첫 번째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이름은 윤순희 씨였는데 동네 분식집을 하는 분이었어요. 저는 2천만 원 넣었어요. 작년 9월에. 처음 3개월은 배당금 나왔어요. 한 달에 20만 원씩. 그런데 올해 1월부터 연락이 안 돼요. 저는 4천만 원 넣었어요. 두 번째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세탁소를 운영하는 박영자 씨였어요. 저도 작년 10월에 투자했는데 처음에는 잘 나오다가 2월부터 감감무소식이에요. 전화해도 안 받고 회사 찾아가니까 문 닫혀 있고. 세 번째 아줌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3,500만 원이요. 남편 퇴직금인데. 저희 남편이 지금 우울증 걸려서 병원 다니고 있어요. 정임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동네에서만 3명이나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언니, 우리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그런데 피해자가 더 많아야 수사가 빨리 진행된대요. 언니도 미주 씨 설득해서 같이 신고하면 안 될까요? 순희 씨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미주는 돈을 안 넣었을 거예요. 제가 막으려고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빨리 막아야 해요. 정임 씨는 그날 저녁 다시 한번 미주 씨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주 씨는 듣지도 않았어요. 어머니, 그 사람들은 다른 경우예요. 기훈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미주야, 똑같은 회사야. 프리미엄 리조트 파트너스라고. 아니에요. 기훈 오빠가 하시는 건 다른 상품이에요. 그 사람들이 투자한 건 위험한 상품이었나 보죠. 미주 씨는 완전히 믿음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임 씨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4월 초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임 씨가 은행에서 통장 정리를 하려고 갔는데 아파트 담보대출이 실행됐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어르신, 지난달에 3,500만 원 대출 나가셨잖아요. 네. 무슨 대출이요? 어르신 명의로 나간 건데. 혹시 모르고 계셨어요? 정임 씨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은행 직원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분명히 정임 씨 도장이 찍혀 있었고 시어머니 인감 도장도 찍혀 있었습니다. 집으로 달려온 정임 씨는 미주 씨를 찾았습니다. 미주야, 이게 무슨 짓이야? 미주 씨는 태연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투자할 돈이 좀 모자라서요. 나중에 수익 나면 다 갚을게요. 내 허락도 없이 어떻게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어머니 도장은 제가 안 찍었어요. 병준이가 찍었어요.
병준이도 동의한 거예요. 정임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들까지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당장 병준이한테 전화해봐. 미주 씨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에 아들 얼굴이 나타났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병준아, 내가 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어.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동의했어요. 투자 자금이 필요해서요. 내가 미쳤어? 그게 투자야, 사기야. 엄마, 제 판단이에요. 저도 서류 다 확인했고 계약서도 변호사한테 검토받았어요. 문제 없어요. 문제 없긴 뭐가 없어. 그 남기훈이란 놈이 사기꾼이라니까. 엄마, 그만하세요. 엄마는 왜 자꾸 제 인생에 간섭하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간섭? 이게 간섭이야? 내 엄마가 평생 모은 재산을 사기꾼한테 넘기는데 그걸 보고만 있으라고. 엄마, 저 베트남에서 일하느라 바빠요. 이제 그만 전화 끊을게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정임 씨는 주저앉았어요. 아들이 자기를 완전히 외면했습니다. 미주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희는 저희 인생을 살 거예요. 어머니도 어머니 인생 사세요. 그날 밤 정임 씨는 명숙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명숙아, 나 어떡하지? 내 집이 담보로 잡혔어. 명숙 씨가 달려왔어요.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임아, 경찰에 신고해야 해. 사기야, 이건. 그런데 미주랑 병준이는 어떡해? 내가 신고하면 걔네도 조사받잖아. 그래도 지금이라도 막아야지. 돈이 다 나가면 그때는 늦어. 정임 씨는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며느리를 구해야 했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자기 말을 듣지 않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정임 씨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남기훈에 대해 신고했어요. 윤순희 씨를 비롯한 피해자 3명도 함께 갔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수사해 보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있어요. 빨리 잡아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임 씨는 집에 돌아와서 미주 씨에게 말했습니다. 미주야,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했어. 미주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남기훈 그 사람 사기꾼이야. 이미 피해자가 여러 명이야. 너도 당하기 전에 막아야 해. 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제 허락도 없이. 미주 씨가 소리쳤습니다. 허락? 내가 사기당하는 걸 보고만 있으라고. 저 안 당해요. 기훈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요. 미주 씨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저 나갈 거예요. 어머니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미주야. 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믿은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날 며느리로 본 적이 있어요? 항상 의심하고 간섭하고. 이제 지쳤어요. 미주 씨는 준우를 안고 집을 나갔습니다. 정임 씨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며칠 후 정임 씨는 남기훈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남기훈 씨? 네, 누구세요? 미주 시어머니예요. 한번 만나고 싶은데 시간 되세요? 남기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미주한테 들었어요. 투자 얘기. 어머니도 관심이 생겨서요. 아, 그러세요? 좋습니다. 언제 만날까요? 내일 저녁 어때요? 우리 가게에서 저녁 대접하고 싶어요. 그럼 내일 저녁 6시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정임 씨는 명숙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명수가 내일 작전 시작이야. 다음 날 저녁 5시 정임 씨의 국밥집은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명숙 씨와 피해자 아줌마 3명이 가게 안쪽 주방에 숨어 있었어요.
정임 씨는 녹음기를 테이블 밑에 테이프로 붙여놨습니다. 정임아, 떨지 마. 우리가 다 여기 있잖아. 명숙 씨가 정임 씨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무섭네. 내가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괜찮아. 우리가 다 듣고 있을게. 이상하면 바로 나갈 테니까. 6시 정각 남기훈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있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앉으세요. 정임 씨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남기훈이 자리에 앉자 정임 씨는 특별히 준비한 국밥을 내왔어요. 우리 가게에서 제일 잘 끓인 국밥이에요. 드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남기훈은 국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맛있네요. 역시 오래 하신 분은 다르시네요. 칭찬 고맙네요. 그런데 말이에요. 미주가 투자 얘기를 하던데 어머니도 좀 자세히 듣고 싶어서요. 남기훈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좋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일단 이게 안전한 건지가 제일 궁금해요. 요즘 사기가 많다고 하잖아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희는 정식 등록된 회사고요. 리조트 회원권은 실물 자산이에요. 부동산이랑 비슷하죠. 가격이 떨어질 수는 있어도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수익이 어떻게 나는 거예요? 회원권 가격이 오르면 그걸 되파는 거죠. 그리고 리조트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회원권을 빌려주면 임대료도 받을 수 있고요. 남기훈은 유창하게 설명했습니다. 정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럼 얼마를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최소 3천만 원부터 가능합니다. 3천만 원 투자하시면 연 12% 수익이니까 1년에 36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400만 원이요? 그럼 한 달에 30만 원 정도네요. 네, 맞습니다. 은행 이자보다 훨씬 좋죠. 정임 씨는 잠시 생각하는 척하다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미주 말로는 기훈 씨가 사촌 오빠라던데 맞아요? 남기훈은 잠깐 표정이 굳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외가 쪽 사촌이에요. 어릴 때는 자주 못 봤는데 몇 년 전에 다시 연락됐죠. 아, 그렇구나. 근데 미주가 먼저 연락했어요. 기훈 씨가 먼저 연락했어요? 그게 제가 먼저 연락드렸던 것 같은데요. 남기훈의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몇 년 전이요? 정확히 언제였어요? 한 2년 전쯤이요. 정임 씨는 속으로 냉소를 지었습니다. 미주가 이 집에 들어온 게 3년 전인데 2년 전에 갑자기 연락이 왔다는 게 말이 됐을까요? 2년 전에 갑자기 연락한 이유가 뭐였어요? 남기훈은 점점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냥 친척끼리 연락하고 지내려고요. 아, 그렇구나. 그럼 미주 부모님도 아세요? 아, 그건 미주 어머니는 돌아가셔서. 아버지는요? 남기훈은 국밥을 떠먹으며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저도 미주 아버님은 잘 모르겠어요. 정임 씨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사촌인데 아버님을 모르세요? 외가 쪽 사촌이면 미주 어머니랑 기훈 씨 부모님이 남매일 텐데 그럼 미주 아버지도 당연히 아실 거 아니에요? 남기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투자 얘기하러 온 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중요하죠. 내 며느리 사촌 오빠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투자를 하든 말든 하죠. 남기훈은 국밥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저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에요. 기훈 씨, 7년 전에 사기 도박으로 집행유예 받으셨죠? 남기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어떻게? 5년 전에는 다단계 판매로 벌금형도 받으셨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동네 아줌마들한테 똑같은 리조트 회원권 팔고 잠적하셨죠. 남기훈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저 갈게요. 어디 가요?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 그때 주방 문이 열리며 명숙 씨와 피해자 아줌마들이 나왔습니다. 남기훈, 너 이 사기꾼아. 윤순희 씨가 소리쳤습니다. 내 2천만 원 어디 갔어? 박영자 씨도 다가왔습니다. 4천만 원 당장 내놔. 남기훈은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어요. 잠깐만요. 오해예요. 오해? 뭐가 오해야? 내가 작년에 우리한테 투자하라고 해놓고 배당금도 안 주고 잠수 탄 거 맞잖아. 남기훈은 가게 문 쪽으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게 밖에서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남기훈 씨 맞습니까? 네네.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경찰이 남기훈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남기훈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정임 씨를 쳐다봤어요. 어머님, 이건 아니잖아요. 저는 진짜로 투자 상품이 있어요. 사기 아니에요. 그럼 왜 도망갔어요? 왜 전화를 안 받았어요? 윤순희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회사 사정? 애초에 회사가 있긴 했어. 경찰이 남기훈을 끌고 나갔습니다. 정임 씨는 주저앉아서 한숨을 쉬었어요.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정임아, 고생했어. 정말 잘했어. 명숙 씨가 정임 씨를 부축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미주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나? 미주 씨가 알아야지. 진실을. 그날 밤 10시쯤 정임 씨는 미주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주 씨는 친정 어머니 집에 가 있다고 했어요. 미주야, 어머니야.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남기훈 그 사람 오늘 경찰에 잡혀갔어.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사기죄로 체포됐어. 피해자가 우리 동네에만 3명이야. 전부 리조트 회원권 투자 사기였어.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미주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주야, 집으로 와. 어머니가 다 설명해 줄게. 싫어요. 저 안 갈 거예요. 미주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음 날 정임 씨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형사가 조사 결과를 설명해 줬어요. 어르신, 남기훈 이 사람은 상습 사기범입니다. 지난 3년간 피해자가 최소 20명 이상이에요. 피해액은 5억 원이 넘습니다. 5억 원이요? 네. 리조트 회원권이라는 게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서류도 다 위조한 거고요. 처음 몇 달은 다른 피해자들 돈으로 배당금을 주다가 나중에는 잠수 타는 방식이었습니다. 정임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며느리가 투자하려던 돈은요? 다행히 아직 입금 전이라고 하더군요. 통장 계좌를 알아내서 확인해 봤는데 강미주 씨 명의로 입금된 건 없었습니다. 그럼 대출받은 돈은요? 그것도 확인해 봤는데 아직 남기훈 계좌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강미주 씨 통장에 그대로 있더군요. 정임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돈을 잃기 전에 막은 거였죠. 형사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르신이 신고 안 하셨으면 피해자가 더 늘어났을 겁니다. 잘하셨어요. 정임 씨는 경찰서를 나와서 미주 씨가 있다는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미주 씨 친정은 노원구에 있는 작은 빌라였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미주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어머니. 미주야, 어머니가 경찰서 갔다 왔어. 들어가도 되겠니? 미주 씨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정임 씨는 거실로 들어가 앉았어요. 미주야, 남기훈 그 사람은 내 사촌 오빠가 아니야. 미주 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형사님한테 들었어.
그 사람이 2년 전에 너한테 처음 접근했을 때 사촌 오빠라고 거짓말한 거래. 실제로는 완전히 남남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미주 씨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정말 사촌 오빠인 줄 알았어요. 엄마 얘기도 하고 외가 쪽 친척 이야기도 했거든요. 제가 확인도 못하고 바보같이. 정임 씨는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주야, 내 잘못이 아니야. 사기꾼들은 원래 그렇게 속이는 거야.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말씀 들었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오만했어요. 됐어. 이제 괜찮아. 돈도 안 넘어갔고 집도 지킬 수 있어. 어머니, 대출금은 제가 다 갚을게요. 제가 일을 다시 해서라도 꼭 갚을게요. 걱정 마. 우리 같이 갚으면 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사흘 후 미주 씨는 준호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임 씨는 며느리와 손자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미주야, 어서 와. 준호야,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니? 준호가 정임 씨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정임 씨는 손자를 꼭 안으며 행복해했어요. 그날 저녁 베트남에 있는 병준이가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미주. 진짜 죄송합니다. 병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엄마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병준아, 너도 속은 거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 제 잘못이 맞아요. 저는 엄마를 믿었어야 했는데 엄마를 옛날 사람 취급하고 무시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임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우리 앞으로는 서로 믿고 살자. 네, 엄마. 제가 다음 달에 한국 들어갑니다. 휴가 내서요. 그때 엄마한테 직접 사죄드릴게요. 그래, 어서 들어와.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영상통화를 끊고 나서 정임 씨와 미주 씨는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미주 씨가 채소를 썰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요. 일? 간호사? 네. 친구가 동네 요양병원에서 간호사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파트타임으로라도 시작하려고요. 준호는 어떡하고? 낮 시간만 일하면 돼요. 어머니가 저녁에 가게 나가실 때 제가 준호 봐줄 수 있고요. 정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무리하지는 마. 네,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가게 일도 제가 좀 더 도와드릴게요. 주말에는 제가 홀서빙 할게요. 미주야. 어머니, 제가 정말 어머니한테 빚진 게 많아요. 돈만이 아니라 어머니가 저를 진짜 딸처럼 대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머니를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미주 씨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진짜 어머니처럼 생각한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진짜 친어머니였으면 저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임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주야,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되자. 피는 안 섞였어도 마음은 섞일 수 있잖아.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날 밤 세 식구는 오랜만에 함께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준호가 밥을 먹다가 말했어요. 할머니, 나 할머니 국밥집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래. 우리 준호 크면 할머니 가게 물려줄까? 네. 저 할머니 국밥 제일 좋아해요. 세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며칠 후 정임 씨는 명숙 씨와 피해자 아줌마들을 가게로 초대했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웠어요. 언니 덕분에 저희가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순희 씨가 말했습니다. 형사님이 그러는데 남기훈이 숨겨둔 돈이 좀 있대요. 그걸 몰수해서 피해자들한테 배분할 거래요.
전액은 아니어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으면 다행이죠. 박영자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임 씨는 국밥을 내오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고생 많았어요. 오늘은 제가 쏠게요. 마음껏 드세요. 언니, 우리가 뭐 도와줄 거 없어요? 설거지라도 할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 며느리가 도와줄 거예요. 그때 미주 씨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모님들. 제가 강미주예요. 이번에 정말 죄송했고 감사했어요. 미주 씨는 깊이 인사했습니다. 아줌마들은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며느리님도 피해자인데요. 우리가 미안하죠. 앞으로 저희 가게 자주 오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미주 씨는 테이블을 닦고 물을 따라주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임 씨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 정임 씨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 덕분에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다. 미주가 정말 달라졌다. 아니, 원래 착한 아이였는데 내가 제대로 못 봤던 거겠지. 앞으로는 서로를 더 믿고 살아야겠다. 남기훈 사건이 있고 한 달쯤 지났습니다. 미주 씨는 약속대로 동네 요양병원에서 파트타임 간호사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 6시간씩 일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점심은 가게로 오면 돼. 네, 알겠어요. 미주 씨가 출근하면 정임 씨는 준호를 데리고 가게에 갔습니다. 준호는 가게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책상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어요. 손님들은 준호를 귀여워하며 과자를 주기도 했죠. 사장님, 손자 정말 예쁘게 생겼네요. 호호, 고맙습니다. 착하기도 하고요. 정임 씨는 손님들에게 국밥을 내오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였는데 이제는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게 든든했어요. 오후 3시쯤 되면 미주 씨가 가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준호를 데리고 집에 가서 저녁 준비를 했죠. 정임 씨는 저녁 6시까지 가게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저녁 거의 다 됐어요. 고생했어, 미주야. 아니에요. 제가 해야죠. 두 사람은 함께 식탁을 차리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준호도 열심히 밥을 먹으며 유치원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선생님이 잘 그렸다고 칭찬해 줬어요. 그래? 우리 준호 대단한데? 할머니도 그려드릴까요? 그럼 할머니 그림 그려줘. 준호는 신이 나서 크레용을 꺼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임 씨와 미주 씨는 그런 준호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5월 중순 병준이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공항에 나간 정임 씨와 미주 씨는 병준이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엄마, 미주야. 보고 싶었어요. 병준이는 짐을 내려놓고 정임 씨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됐어.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아니에요, 엄마. 저 진짜 반성 많이 했어요. 베트남에서 일하면서 매일 생각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집으로 돌아온 병준이는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베트남에서 번 돈 좀 모아뒀어요. 2천만 원인데 대출금 갚는데 보태세요. 병준아, 그건 내 돈인데. 엄마, 제 잘못으로 생긴 빚이잖아요. 당연히 제가 갚아야죠. 미주 씨도 통장을 꺼냈습니다. 저도 일한 지 한 달 됐는데 800만 원 모았어요. 이것도 보태요. 정임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너희들. 고맙다. 어머니, 저희가 더 감사하죠. 어머니가 저희를 구해주셨잖아요. 세 사람은 함께 은행에 가서 대출금 일부를 상환했습니다. 2,800만 원을 갚았으니
남은 빚은 700만 원이었어요. 나머지는 내가 갚을게. 너희는 너희 돈 모아. 아니에요, 엄마. 우리 같이 갚아요. 병준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다음 달부터 매달 100만 원씩 붙여드릴게요. 7개월이면 다 갚이잖아요. 병준아, 내가 베트남에서 생활하는데도 돈이 들 텐데. 괜찮아요, 엄마. 회사에서 숙소도 제공하고 식사도 제공해요. 제 월급이 400만 원인데 베트남에서는 돈 쓸 데가 별로 없어요. 100만 원 붙여드려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정임 씨는 아들이 대견했습니다. 정말 많이 성장한 것 같았어요. 병준이는 일주일간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정임 씨의 가게 일도 도왔고 준호와도 많은 시간을 보냈죠. 미주 씨와도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주야, 내가 내 말을 안 들어줘서 미안해. 어느 날 밤 병준이가 미주 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속은 건데 내가 당신 편을 들었어야 했어. 근데 나는 오히려 엄마를 무시하고. 정말 잘못했어. 여보도 힘들었을 거예요. 저 때문에. 아니야. 내 판단이 잘못된 거지. 엄마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내가 고집을 부렸잖아. 우리 앞으로는 어머니 말씀 잘 듣자. 어머니가 우리보다 인생 경험이 많으시잖아. 그래, 맞아. 병준이가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날 정임 씨는 공항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제가 자주 전화할게요. 그래, 너도 건강 챙기고. 엄마 사랑해요. 병준이는 어린아이처럼 정임 씨를 꼭 안았습니다. 정임 씨도 아들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아들. 병준이가 출국장으로 들어간 후 미주 씨가 정임 씨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잘할 수 있죠? 그럼 당연하지.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 6월이 되자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정임 씨의 가게는 여름철 보양식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미주 씨는 주말마다 가게에 나와서 홀 서빙을 도왔습니다. 어머님, 국밥 2개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미주 씨는 테이블 사이를 부지런히 오가며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정임 씨는 주방에서 국밥을 끓이며 며느리를 지켜봤어요. 처음에는 서툴렀던 미주 씨가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미주야, 힘들면 좀 쉬어. 괜찮아요, 어머니. 저 이 일 재밌어요. 미주 씨는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명숙 씨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정임아, 좋은 소식 있어. 무슨 소식? 남기훈 그 자식 징역 5년 받았대. 그리고 몰수한 재산으로 피해자들한테 배상한다더라. 정말? 응. 형사님이 전화해서 알려줬어. 우리가 신고한 게 결정적 증거가 됐대. 그래서 형량이 높게 나왔다고. 정임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 더 이상 피해자가 안 나오겠구나. 맞아. 그리고 윤순희 씨네는 1,500만 원 돌려받았대. 전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라도 받으니까 좋다고 하더라. 그래도 잘 됐네. 명숙 씨는 미주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주 씨 정말 잘하시네요. 서빙 완전 프로 같아요. 에이, 이모님. 아직 배울 게 많아요. 아니야, 진짜 잘해. 정임이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빨라. 미주 씨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7월 말 정임 씨는 미주 씨를 불러 앉혔습니다. 미주야, 어머니가 생각해봤는데. 네, 어머니. 이 가게를 우리 둘이 같이 하면 어떨까? 미주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같이요? 응. 내가 요양병원 일 그만두고 이 가게를 우리 둘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거야. 수익도 반반 나누고. 어머니, 그건.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 혼자 하기 힘들어. 근데 내가 도와주면 훨씬 수월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간호사 일하는 것보다 여기서 버는 게 더 많을 거야.
미주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이건 어머니 가게인데. 우리 가족 가게지. 나중에는 준호한테 물려줄 거고. 미리 내가 배워두면 좋잖아. 미주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할게요. 그래, 우리 열심히 해보자. 8월부터 미주 씨는 요양병원을 그만두고 가게 일에 전념했습니다. 정임 씨는 미주 씨에게 국밥 끓이는 법부터 하나하나 가르쳤어요. 미주야, 국물이 제일 중요해. 뼈를 12시간 이상 끓여야 진한 국물이 나와. 네, 어머니. 불 조절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센 불로 끓이다가 끓어오르면 중불로 줄여. 그리고 계속 뚜껑 열어서 거품 걷어내고. 미주 씨는 공책에 메모를 하며 정임 씨의 말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정임 씨는 그런 며느리가 대견했어요. 미주야, 너 진짜 배우는 게 빠르다. 한 달만 지나면 나보다 더 잘할 것 같아. 에이, 어머니. 어머니만큼 하려면 한참 멀었어요. 두 사람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로 갔습니다. 함께 국물을 끓이고 재료를 손질하고 손님을 맞이했죠. 일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주야, 내 꿈이 뭐였어? 어릴 때. 저요? 저는 원래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범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성적이 안 돼서 간호학과 갔죠. 선생님? 내가 선생님 했으면 잘했겠다. 차분하고 똑똑하니까. 어머니도 꿈 있으셨어요? 나는 그냥 행복한 가정 꾸리는 게 꿈이었어. 근데 남편이 일찍 떠나는 바람에. 그래도 병준이 잘 키워냈으니까 꿈 이룬 거지 뭐.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아들 키우시고 가게도 운영하시고.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너도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인생은 계획대로 안 되는 거라는 걸. 맞아요. 저도 여기까지 올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계속 일했습니다. 9월이 되자 단골 손님들이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사장님, 요즘 국밥 맛이 더 좋아진 것 같은데요? 호호, 우리 며느리가 열심히 배워서 그래요. 아, 며느리분이 하신 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미주 씨는 쑥스럽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배울게요. 어느 날 저녁 병준이가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미주야. 좋은 소식 있어. 무슨 소식? 제가 내년 3월에 한국 본사로 발령받게 됐어요. 정말? 정임 씨와 미주 씨는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4월부터는 한국에서 같이 살 수 있어요. 아이고, 정말 잘 됐다. 엄마, 그런데 집이 좀 좁잖아요. 제가 전세 알아볼까요? 40평 정도로요. 아니야, 병준아. 엄마는 여기가 좋아. 너희들끼리 따로 구해. 엄마랑 같이 살고 싶은데. 미주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말씀이 맞아. 우리는 우리 집 구하고 어머니는 여기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 대신 자주 찾아뵈면 되지. 그래도. 병준아, 걱정 마. 엄마는 혼자도 잘 살아. 그리고 미주가 매일 와서 저녁 같이 먹잖아. 너희는 너희 생활해. 병준이는 아쉬워했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그래도 자주 찾아뵐게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10월이 되자 날씨가 선선해졌어요. 정임 씨와 미주 씨는 이제 완전히 호흡이 맞는 파트너가 됐습니다. 어머니, 오늘 고기 더 주문해야 할 것 같아요. 재고가 떨어졌어요. 그래? 그럼 도매상한테 전화해봐. 네, 제가 할게요. 미주 씨는 이제 재고 관리부터 주문까지 혼자서 척척 해냈습니다. 정임 씨는 흐뭇한 마음으로 며느리를 지켜봤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윤순희 씨를 비롯한 피해자, 아줌마들이 가게에 들렀습니다. 언니, 우리 오늘 고기 추가요.
호호, 그래요. 많이 드세요. 네 명의 아줌마들은 국밥을 먹으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돈 일부라도 받아서 다행이야. 처음에는 한 푼도 못 받는 줄 알았는데. 맞아. 정임 언니 덕분이야. 언니가 신고 안 했으면 우리 평생 못 받았을 거야. 정임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다 같이 한 거죠. 명숙 씨도 거들었습니다. 그래도 정임이가 용기 낸 거잖아. 며느리랑 사이 나빠질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다 괜찮아졌어요. 우리 미주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미주 씨가 물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이모님들, 제가 그때 정말 바보 같았죠? 어머니 말씀 들었어야 했는데. 아니야, 며느리님. 그런 사기꾼이 워낙 교묘하게 속이는 거니까. 우리도 다 당했잖아. 그래도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희 집안 완전히 망했을 거예요. 윤순희 씨가 정임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며느리 정말 잘 두셨어요. 효부상 받을 거예요. 호호, 무슨 효부상.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죠. 해가 저물어가는 오후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가게가 한산해졌습니다. 정임 씨와 미주 씨는 함께 설거지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주야, 고맙다. 갑자기 왜요, 어머니? 너 덕분에 어머니가 행복해. 외롭지 않아. 미주 씨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정임 씨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니가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진짜 딸처럼 대해주셔서. 미주야, 너는 어머니 딸이야. 피는 안 섞였어도 마음은 진짜 딸이야. 두 사람은 눈물을 글썽이며 껴안았습니다. 11월 어느 날 정임 씨는 가게 간판을 바꿨습니다. 원래 답심리 국밥이었던 간판을 답심리 국밥 -3대가 함께하는 맛집으로 바꾼 거예요. 어머니, 이거 너무 좋은데요? 미주 씨가 새 간판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치? 명숙이가 아이디어 줬어. 3대가 함께한다는 게 요즘 뜨는 콘셉트래. 맞아요. 손님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새 간판이 달린 후 손님들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3대가 함께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시작하신 가게를 며느리인 제가 이어받았고 나중에는 손자한테 물려줄 거예요. 와, 그거 멋진데요. 가족이 함께하는 가게네요. 네, 그래서 더 정성스럽게 만들어요. 손님들은 국밥을 먹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12월이 되자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국밥 장사는 겨울이 제일 잘 됐어요. 정임 씨와 미주 씨는 매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매출이 200만 원 넘었어요. 정말 대박이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국물 끓이는 비법 알려주셔서. 무슨 소리야? 내가 열심히 해준 덕분이지. 두 사람은 하이파이브를 하며 웃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정임 씨는 미주 씨와 준호를 위해 작은 파티를 준비했어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케이크 먹어요? 그럼 우리 준호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 샀어. 와, 할머니 최고. 준호가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정임 씨는 손자를 안으며 행복해했어요. 저녁이 되자 병준이가 영상통화로 합류했습니다. 엄마, 미주, 준호야. 메리 크리스마스. 아빠, 메리 크리스마스. 준호가 화면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준호야, 많이 컸네. 아빠가 보고 싶어. 나도 아빠 보고 싶어요. 빨리 와요. 응, 아빠 곧 갈게. 3개월만 기다려. 가족들은 화면을 통해 함께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비록 병준이는 베트남에 있었지만 마음만은 함께였어요. 연말이 되자 정임 씨는 1년을 돌아보며 감사했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지만 결국은 가족이 더 단단해졌으니까요. 미주야, 올 한 해 고생 많았어.
어머니야말로 고생 많으셨어요. 내년에는 병준이도 오고 우리 더 행복하게 살자. 네, 어머니. 우리 꼭 그럴 거예요. 새해 첫날 정임 씨와 미주 씨는 함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은 명숙 씨였어요. 정임아, 미주 씨. 새해 복 많이 받아. 명숙 언니도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올해도 열심히 살자. 건강하게. 그럼요, 당연하죠. 세 사람은 뜨거운 국밥을 앞에 두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게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가 거리를 하얗게 덮어갔습니다. 정임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이라고요.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었지만 그 덕분에 더 소중한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가족이라는 게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걸요. 어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미주 씨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 저도요, 어머니. 저도 정말 행복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손님들을 맞이하고 국밥을 내오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며 그렇게 답심리 국밥집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어제와 비슷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하루가요. 정임 씨와 미주 씨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은 하나로 이어진 가족. 그보다 더 아름다운 가족은 없을 거예요. 가게 안에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 김처럼 두 사람의 마음도 따뜻하게 이어져 있었죠.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몇 달 후 3월이 되었습니다. 병준이가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가족들은 공항에서 병준이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엄마, 미주, 준호야. 병준이는 가족들을 차례로 껴안았습니다. 아빠, 아빠 왔다. 준호가 아빠 품에 안기며 소리쳤습니다. 병준이는 아들을 번쩍 들어올리며 빙글빙글 돌렸어요. 우리 준호 많이 컸네. 아빠가 없는 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니? 나도 아빠 보고 싶었어요. 정임 씨는 아들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베트남에서 일하느라 조금 야윈 것 같았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병준아, 많이 힘들었지? 아니에요, 엄마. 괜찮았어요. 오히려 많이 배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병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미주야. 제가 베트남에서 생각 많이 했어요. 우리 가족에 대해서요. 무슨 생각?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저를 키우셨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철없이 굴었는지요. 베트남에서 혼자 지내면서 매일 반성했어요. 미주 씨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우리 앞으로만 보자. 그래도 말해야 할 것 같아서요. 엄마, 정말 죄송했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미주야, 너도 고생 많았어. 내가 없는 동안 엄마 모시느라. 무슨 소리야? 나는 어머니한테 배운 게 더 많아. 병준이는 회사 기숙사 대신 답심리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25평짜리 구축 아파트였는데 정임 씨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엄마, 너무 가까워서 매일 찾아뵐 수 있어요. 그래, 자주 놀러와. 어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병준이는 매주 주말마다 정임 씨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가게 일도 도왔어요.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고 손님들을 응대했죠. 사장님, 아드님도 일하시네요? 네, 우리 아들이 주말에 와서 도와줘요. 가족이 다 함께 일하시니까 보기 좋아요. 음식 맛도 더 좋은 것 같고요. 손님들은 가족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4월 어느 날 정임 씨는 가족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병준이와 미주 씨, 그리고 준호까지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응. 어머니가 너희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정임 씨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요? 가게 권리증이야. 어머니가 건물주한테 얘기해서 이 가게를 매매로 전환했어. 4억 원에. 네, 4억 원이요? 병준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은행 대출 2억 원 받고 어머니가 모아둔 돈 2억 원 넣었어. 대출금은 월 200만 원씩 10년 갚으면 돼. 우리 가게 매출로 충분히 갚을 수 있어. 어머니. 그리고 이 가게 지분을 이렇게 나눌 거야. 어머니가 50%, 미주가 30%, 병준이가 20%. 미주 씨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너무 많아요. 이 가게는 어머니 가게인데. 아니야. 내가 1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당연히 내 몫이야. 그리고 나중에 어머니가 늙으면 너희 둘이 운영해야지. 병준이도 사양했습니다. 엄마, 저는 회사 다니잖아요. 제 몫은 빼주세요. 너도 주말에 와서 일하잖아. 그리고 나중에 정 힘들면 회사 그만두고 여기 들어와도 돼. 어머니는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해. 정임 씨는 서류를 미주 씨와 병준이 앞에 놓았습니다. 여기 사인해. 공증도 받을 거야. 어머니 감사합니다. 미주 씨는 눈물을 흘리며 정임 씨를 껴안았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받아도 되나요? 당연하지. 너는 어머니 딸이야. 진짜 딸. 병준이도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 만났어요. 호호,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좋은 자식들을 만난 거지. 준호가 할머니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저도 일할래요. 저도 국밥 만들 거예요. 하, 그래. 우리 준호도 나중에 크면 할머니 가게 물려받는 거야. 네. 제가 열심히 할게요. 가족들은 서로 껴안으며 웃고 울었습니다. 5월이 되자 날씨가 화창해졌습니다. 정임 씨는 가게 앞에 작은 화단을 만들었어요. 미주 씨와 함께 꽃을 심고 나무를 심었죠. 어머니, 여기 장미 심으면 예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장미 심자. 두 사람은 흙을 파고 꽃을 심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주야, 너 행복하니? 네, 어머니.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요. 그럼 됐다. 어머니도 행복해. 어머니, 제가 어머니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완전히 망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원래 착한 애야. 잠깐 길을 잃었을 뿐이지. 미주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사실 결혼할 때 걱정 많았어요. 시어머니랑 잘 지낼 수 있을까 하고요. 그랬구나. 근데 어머니가 저를 진짜 딸처럼 대해주셔서 제가 친정 어머니한테도 못 받았던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정임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주야, 어머니도 딸 없어서 늘 아쉬웠어. 근데 내가 와서 그 빈자리를 채워줬어. 고마워. 어머니. 두 사람은 화단 앞에서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6월 어느 날 명숙 씨가 좋은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정임아, 우리 동네에서 착한 가게 선정한대. 내 가게 신청해봐. 착한 가게? 응. 구청에서 하는 건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가게를 선정해서 상패도 주고 홍보도 해준대. 우리 가게가 그런 거 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너희 3대가 함께 운영하고 손님들한테도 친절하잖아. 게다가 작년에 사기 사건 해결하느라 경찰서에도 협조했고. 그래? 그럼 한번 신청해 볼까? 정임 씨는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답심리 국밥이 올해 착한 가게로 선정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7월에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정임 씨와 미주 씨, 병준이가 함께 참석했어요. 구청장이 직접 상패를 전달했습니다.
박정임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35년간 한결같이 지역 주민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시고 가족이 함께 모범적으로 가게를 운영하신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임 씨는 상패를 받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주 씨와 병준이도 함께 박수를 쳤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사장님, 35년 동안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가장 기뻤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정임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작년에 며느리가 사기를 당할 뻔했을 때였어요. 그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죠. 근데 그 일을 겪으면서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졌어요. 그게 가장 기쁜 순간이에요.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으신 거군요. 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더라고요. 제 며느리는 피는 안 섞였지만 제 진짜 딸이에요. 기자는 미주 씨에게도 물었습니다. 며느리분도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어머니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구해주셨고 사랑으로 감싸주셨어요. 제가 친정 어머니한테도 못 받았던 사랑을 받았죠. 어머니가 없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미주 씨는 정임 씨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그 모습은 다음날 지역 신문에 실렸어요. 기사가 나간 후 가게에는 손님이 더 많아졌습니다. 멀리서도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장님, 신문 기사 보고 왔어요.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에이, 별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 그런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보기 힘든데. 정말 본받고 싶어요. 손님들은 음식을 먹으며 정임 씨와 미주 씨의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눴어요. 처음에는 저도 며느리를 의심했어요. 사기꾼과 가까이 지낸다고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제가 며느리를 진짜 딸처럼 믿지 못했던 거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어머니가 저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저를 사랑해서 그러신 거였죠. 제가 그걸 몰랐어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그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손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의 이야기에 공감했습니다. 3월 준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 날 정임 씨와 미주 씨, 병준이가 모두 참석했어요. 할머니, 저 이제 초등학생이에요. 그래, 우리 준호 다 컸네. 할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아니? 할머니, 저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할머니 가게 잘 이어받을게요. 호호, 그래. 할머니가 다 가르쳐 줄게. 준호는 학교가 끝나면 가게에 들러 숙제를 했습니다. 손님들은 준호를 귀여워하며 과자를 주고 가끔 숙제도 도와줬어요. 준호야, 수학 문제 모르는 거 있어? 아저씨가 가르쳐 줄까? 네, 감사합니다. 준호는 손님들과도 친해졌습니다. 가게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됐어요. 9월이 되자 정임 씨는 70을 맞았습니다. 미주 씨와 병준이는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했어요. 어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가게 문을 열자 단골 손님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명숙 씨를 비롯해 윤순희 씨, 박영자 씨, 그리고 동네 주민들까지요. 사장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에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 놀랐잖아. 정임 씨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케이크에 초를 켜고 모두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정임 씨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초를 끄고 나서 명숙 씨가 선물을 건넸습니다. 정임아, 이거 받아. 우리 모두가 모아서 산 거야. 이게 뭐야?
포장을 뜯어보니 목걸이였습니다. 하트 모양 펜던트에 세상에서 가장 좋은 어머니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에이고, 너무 비싼 거 사지 마. 부담스러워. 뭐가 부담스러워? 언니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미주 씨도 선물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저희 가족이 준비한 거예요. 상자를 열어보니 사진 앨범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사진들이 정성스럽게 정리돼 있었어요. 정임 씨와 미주 씨가 함께 일하는 사진, 준호와 함께 웃는 사진, 가족 모두가 모인 사진들이요. 미주야. 어머니, 이 사진들이 우리 가족의 역사예요.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모두 소중한 기억이에요. 정임 씨는 앨범을 넘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에 추억이 담겨 있었어요. 고마워, 미주야. 정말 고마워. 병준이도 편지를 건넸습니다. 엄마, 이거 읽어보세요. 정임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를 존경합니다. 엄마는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셨어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는데도 저를 훌륭하게 키워주셨죠. 저는 엄마처럼 강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제 아내에게도 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어요. 엄마 사랑합니다. 그리고 70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아들 병준 올림. 정임 씨는 편지를 읽고 또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함께 울었어요. 정임 언니, 울지 마요. 오늘은 기쁜 날이잖아요. 그래, 미안해. 너무 감동해서. 파티가 끝나고 가족들만 남았을 때 정임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나이까지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가족이야.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지만 결국 곁에 남는 건 가족이야. 맞아요, 어머니. 그리고 가족은 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사랑과 믿음으로도 만들어져. 미주야, 너는 어머니한테 피는 안 섞였지만 진짜 딸이야. 병준이보다 더 딸 같을 때도 있어. 어머니. 병준아, 너도 좋은 아내 만났어. 미주는 정말 착하고 현명한 여자야. 평생 소중히 대해야 해. 네, 엄마. 제가 평생 아껴줄게요. 그리고 준호야. 너는 할머니의 희망이야. 건강하게 잘 자라서 좋은 사람이 되렴. 네, 할머니. 저 열심히 할게요. 네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10월이 되자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었습니다. 정임 씨는 가족들과 함께 북한산 등산을 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힘드시면 쉬었다 가요. 괜찮아. 어머니 아직 팔팔해. 정임 씨는 힘차게 산을 올랐습니다. 70이지만 여전히 건강했어요. 미주 씨와 병준이가 양쪽에서 부축했고 준호는 신나게 앞서 걸어갔습니다. 정상에 올라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어요. 참 아름답다. 그러게요, 어머니. 미주야, 어머니가 이 나이까지 살 줄 몰랐어. 그리고 이렇게 행복할 줄도 몰랐지. 어머니, 100살까지 사셔야 해요. 우리 준호 결혼하는 것도 보셔야죠. 호호, 그래. 어머니가 100살까지 살아서 준호 장가가는 거 봐야지. 네 사람은 정상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11월 어느 날 정임 씨는 오랜만에 남편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미주 씨도 함께 갔어요. 여보, 잘 있었어? 나왔어. 정임 씨는 산소 앞에 앉아 술과 음식을 차렸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야. 정말 착하고 예쁘지? 내가 복 받았어. 미주 씨도 절을 하며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며느리 미주예요. 처음 뵙습니다. 제가 어머니 잘 모시겠습니다. 여보, 우리 병준이도 잘 살고 있어. 회사도 다니고 착한 아내도 만났어.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정임 씨는 남편 산소 앞에서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 힘들었던 일들, 기뻤던 일들을요. 여보, 나 이제 안심이야. 우리 가족 다 잘 지내니까. 당신도 저 세상에서 편히 쉬어. 산소를 내려오는 길에 미주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행복하시니까. 그렇겠지? 저 세상에서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네, 어머니. 분명 그러실 거예요. 12월이 되자 가게는 연말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송년회를 하러 오는 직장인들, 가족 모임을 하러 오는 사람들, 혼자 한 해를 정리하러 오는 사람들까지요. 사장님, 올해도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맛있는 국밥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자주 오세요. 정임 씨와 미주 씨는 손님들을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었어요. 연말 마지막 날 가게 문을 닫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정임 씨, 미주 씨, 병준이, 준호까지요. 올 한 해도 수고 많았어. 정임 씨가 말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건강하게 잘 살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으면서. 네, 어머니. 할머니, 저도 내년에 더 착하게 살게요. 준호가 손을 번쩍 들며 말했습니다. 모두가 웃었어요. 그래, 우리 준호. 착하게 살아야지. 네 사람은 함께 떡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국을 앞에 두고 새해 소원을 빌었어요. 우리 가족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네 사람 모두 같은 소원을 빌었을 거예요. 가족의 건강과 행복,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자정이 되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밖에서는 불꽃놀이가 터졌어요. 네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불꽃을 감상했습니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희도 복 많이 받아. 정임 씨는 가족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서로를 이어주고 있었어요. 그렇게 답심리 국밥집의 1년이 저물고 새로운 해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도 이 가족에게는 기쁜 일도 있을 거고 힘든 일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서로를 믿고 사랑하니까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그보다 더 아름다운 가족은 없을 겁니다. 정임 씨와 미주 씨는 이제 진짜 어머니와 딸이 됐어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짜 가족이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매일매일 한 걸음씩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길 위에서요.